네. 약속된 7시 5분이 되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먼 길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신청한 걸로 봐서는 GK 서울 쪽 처음 오신 분들이 꽤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처음이신 분 계실까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실은 스타크웨어의 베이스 캠프라고 해서 스타크웨어 그 커뮤니티에 온보딩하는 그 스타크웨어 공식적인 커리큘럼을 따라하는 베이스 캠프의 하나의 세션이거든요. 다만 내용 자체가 스타크 넷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상에서의 롤업들이 어떻게 실제로 돌아가는지랑 그 전체적인 구조를 좀 파악하기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좀 제목을 바꿔서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혹시 여기서 스타크웨어, 스타크넷 커뮤니티에 관심이 있으셔서 오신 분 계실까요? 네. 어, 네. 왜냐하면 이 스타크웨어 그 베이스 캠프 자체가 원래는 스타크웨어 커뮤니티에 뎁을 빌딩 하는 개발자들을 도와주고 그다음에 프로젝트가 괜찮으면 펀드레이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시작된 건데 저희가 8월에 시작했거든요. 생각보다 호응도가 많이 떨어져서 고민을 하던 차에 넌스의 힘을 빌려서 넌스에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원래 7주차 세션이었고요. 오늘은 5주차 세션 내용입니다. 그 어떤 내용을 했는지 다뤘는지는 조만간 그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GK서울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그리고 라디우스라는 팀을 리딩하고 있는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네, 그 라디우스 팀은 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모듈러 블록체인에서 쉐어드 시퀀싱 레이어라고 하는 컨셉으로 하나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팀이고요. 재작년에 시작했고 저도 넌스 출신이어서 여기서 이제 자주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 현재로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스타크웨어의 그 여기서 스타크넷이 레이어 2잖아요. 근데 레이어 2 위에 앱 스페시픽한 레이어 3나 아니면은 뭐 다른 그 스타크넷을 이용한 롤업 체인들을 구축하기 쉽게 지금 SDK를 만들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 이름이 마다라라는 프로젝트예요. 마다라라는 프로젝트에 저희가 인크립티드 mempool을 현재 구축하고 있고 인크립티드 mempool을 통해서 뭐 MEB를 막는다든지 아니면 센서링을 막는다든지 그리고 이따가 다루게 될 뭐 시퀀서의 센트럴라이제이션을 방지하는 뭐 그런 것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스타크웨어와 현재 협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진이 현재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텔아비브에서 이번 2월 달에 찍은 사진이고요. 이 사진밖에 제 사진이 이거밖에 없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는 저렇고 깃허브도 네, 오픈되어 있습니다. 스타크웨어 측이랑은 좀 긴밀히 협업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좀 학술적으로는 되게 의미 있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좀 유난히 좀 좋아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젠다는 여기 투데이에 보시는 것처럼 스타크넷 아키텍처를 다룰 예정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베이스 캠프 자체는 7주차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계신 몇몇 분들은 4주차까지 열심히 나와 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뭐 스타크넷의 펀더멘털이나 아니면 좀 기술적인 딥다이브를 많이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스타크넷 레이어 2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짜는 언어로 카이로라는 언어를 개발했습니다. 이 언어는 사실 그 GK 롤럽, 스타크웨어 측에서는 밸리디티 롤럽이라고 부르는데 그 롤럽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짜기 위한 특화된 언어이고요. 이 언어를 사실 원래 좀 알려드리고 같이 코딩도 하고 숙제도 내드리고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베이스캠프의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이 숙제 다시 내드릴 수 있으니까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카이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사이트가 몇 개 있습니다. 어,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네, 로드 가디언스라고 하는 혹시 사이트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실제 캐스트 같은 거 있어서 네, 캐스트 이런 데 보면 카이로 언어로 뭐 세팅도 해보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짜보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트를 이용하면 카이로 언어를 쉽게 배울 수 있어서요. 다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디스코드나 아니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문제를 같이 해결해 드리고 가이드를 해드리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3주차, 4주차 때까지 했습니다. 어, 오늘 5주차는 이제 스타크 넷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아키텍처를 알아보고 실제 레이어 2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지금 이더리움 상에서 제가 어젠가 그제 봤던 뉴스에서는 이더리움 상에서 발생하는 트랜잭션의 60%가 레이어 2들의 네트워크에서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덱을 짠다든지 아니면 어떤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했을 때 이제는 이더리움보다는 레이어 2 쪽을 더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뭐 아비트럼이나 뭐 옵티미즘 같은 옵티미스틱 롤업도 있고요. 뭐 스타크웨어나 GK 싱크처럼 음, GK, 그러니까 밸리디티 롤업이라고 불리는 것들도 있어서 아마 걔네들이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잘 파악해 두시면 저는 좀 나중에 프로젝트를 하실 때뭐 유저 베이스라든지 아니면 등등등에 대해서 좀 많은 이점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타크 대세에 대해서 좀 알아볼 예정이고요. 혹시 여기서 지금 레이어 2에 실제로 관심이 많으셔서 실제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용어들, 뭐 옵티미스틱 롤러, 밸리디티 롤러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잠시만요. 시간이 많으니까요. 깜짝아, 죄송합니다. 깜짝아, 씨. 네, 어차피 뒤에서 좀 다루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레이어 2라고 하면 여기 이제 그냥 이더리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잘 보이시나요? 이더리움이고 여기 보통 저희가 부르는 레이어 1이고요. 위에 레이어 2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통 이더리움 같은 케이스는 간단한 5분만 시간 쓰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케이스는 블록 사이즈가 정해져 있고 여기 들어가는 트랜지션들이 공간이 제약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TPS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요거를 풀기 위해서 즉 스케일러빌리티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솔루션이 이제 그 이더리움에서 집중하기로 한 게 롤럽이라는 컨셉이고요. 롤럽은 들어보시면은 딱 감을 오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뭘 말하는 것 같죠? 뭐냐면 이더리움 상에서 트랜지션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더리움 체인이 아닌 오프 체인, 즉 이제 이더리움 이 블록 공간이 아니고 다른 이 오프 체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러 트랜지션들을 하나로 이렇게 롤러 묶어가지고 하나의 트랜지션을 만들고요. 이 트랜지션만 여기 레이어 1으로 내리게 됩니다. 그럼 요 해당 트랜지션은 이게 뭘 표현하느냐 하면 요 각각 레이어 2에서 발생한 모든 트랜지션들이 제대로 잘 반영되었다라는 거를 다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트랜지션이 되는 거예요. 요것만 이 레이어 1에서 검증을 하게 되면 요 모든 것들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다라는 컨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러빌리티 측면에서 즉 1초당 처리할 수 있는 트랜지션이 이더리움 이 공간에 제한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처리되는 모든 트랜지션들을 다 이더리움 상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컨셉인 거죠.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네, 네, 되시면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까지만 알아보겠습니다. 네, 옵티미스틱 롤업이랑 GK, 그러니까 보통은 밸리디티 롤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라고 보시면 이 차이점은 이 트랜지션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달립니다. 뭐냐면 옵티미스트 같은 케이스는 옵티미스트 그러니까 뭐냐 지금 레이어 이더리움에서 오프체인 레이어 2 그러니까 롤업에서 잘 처리되었다라고 이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증명하는 방식이 두 개가 다른데 옵티미스틱은 뭐냐면 증명을 잘 했을 거야라고 믿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했던 모든 트랜지션들을 그냥 이더리움 상에 저장해 주는 거예요. 저장해 주고 누군가 제3자 서드 파티 같은 애들이 얘가 일단 잘 저장되어 있는지 안 됐는지, 잘 계산했는지 안 했는지 추후에 검증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GK나 밸리디티 롤러 같은 케이스는 아까 보여드렸던 여러 트랜지션들이 있으면 요게 잘 처리되었음을 하나의 트랜지션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요게 잘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수학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을 영지식 증명, 밸리디티 롤업이라고 합니다. 즉, 옵티미스틱은 일단은 오케이 계산 잘 했겠지라고 믿고 그 위에 거를 처리하는 반면 GK는 처음부터 믿지 않고요. 잘 처리되었음을 수학적으로 증명해서 이 오프체인에서 발생한 트랜지션들을 처리하게 해주는 컨셉입니다. 이때 수학적으로 쓰이는 컨셉이 바로 GK이고요. 여기까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면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 네. 그럼 GK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뒤에 나오겠지만 하나는 스나크, 하나는 스타크라는 영역으로 나눕니다. 스타크라는 컨셉을 수학적인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나크라는 컨셉을 이용하는 애들이 다들 아시는 GK 싱크나 아니면 스크롤 뭐 이런 애들 아니면 폴리곤 이런 애들 있고요. 스타크의 기술을 쓰는 애가 지금 저희가 오늘 알아볼 스타크웨어입니다. 네. 이 스킴이 뭐 어떻게 다른지는 아마 다다음 주 정도에 다룰 것 같은데 알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차이점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전체적인 레이어 2 롤업이라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그냥 개괄적인지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보면 어떤 노드들이 있고 어떤 기능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천천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필요하면 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화이트보드 쓸 테니까 필요하면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알아볼 어젠다는요. 첫 번째로 네트워크 토폴로지, 그러니까 실제로 레이어 2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듈들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어떤 그 동작들이 필요한지 전체적으로 좀 알아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실제로 컨셉은 잘 알겠는데 그럼 내가 레이어 2에서 트랜지션을 발생시켰을 때 해당 트랜지션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좀 궁금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 단계 한 단계 볼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셨듯이 레이어 2에서 발생했던 애들이 이게 오케이 내가 이 트랜지션이 나중에 절대 바뀌지 않고 블록체인의 영혼에 담길 거야라고 믿으려면 결국은 이더리움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아까 보셨던 그 롤업 해가지고 트랜지션 하나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때까지 그럼 내가 발생시킨 레이어 2의 트랜지션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보내지게 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로는 실제로 그러면은 요거는 밸리디티 롤업의 컨셉이기도 한데 프루빙 즉 레이어 2 롤업에서 발생한 트랜지션들이 잘 처리되었음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수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르는 용어가 proving이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예정이고요. 네 번째는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 이슈입니다. 요거 혹시 그냥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라는 문제는 뭐냐면 이거 혹시 왔다 갔다 잘 하실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처음이라. 아까 보셨던 것처럼 레이어 레이어 2에서 여러 트랜지션들이 발생하고 얘네들을 하나의 롤업으로 묶어서 이게 잘 처리되었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트랜지션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요거를 실제 이더리움 상에서 그 블록에 담아서 이제 검증하게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이 검증을 위해서는 옵티미스틱이라고 불렸던 방식과 밸리디티 GK라고 불렸던 방식, 이 검증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옵티미스틱은 뭐냐면 위에서 발생했던 이 모든 트랜지션들이 검증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얘가 롤업이 잘 되었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서드 파티 같은 애들이 검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검증했는데 틀렸다라고 하면 이 서드 파티가 일종의 챌린지를 걸어서 이 레이어 2를 뭐 이렇게 슬래싱 한다든지 뭐 그런 컨셉이에요. GK 같은 케이스는 요거랑은 좀 다른데 요 여러 가지 트랜지션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트랜지션을 만드는데 이 트랜지션이 다 필요한 게 아니고 사실 이 GK 프루프라고 불리는 이 특정 수학적인 그 증명 방식이랑 일종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검증, 즉 이더리움에서 이 검증한다, 즉 레이어 2에서 발생한 트랜지션들을 잘 처리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는 요 트랜지션들의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뭐가 되었던 간에. 이 데이터를 이런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레이어 2에서 이 데이터들을 오픈을 안 하는 거예요. 오픈을 안 하게 되면 검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그 레이어 2의 시큐리티 등의 문제가 이슈가 생기게 됩니다. 시큐리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롤업이 처음부터 나왔을 때 풀어야 될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들 것인가였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오프체인, 즉 실제 이더리움 블록체인상에서 발생하지 않은 오프체인에서 발생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체크할 수 있고 체크할 수 있어야 그 레이어 2에서 트랜지션들을 제대로 처리했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 문제입니다. 요건 나름 뭐 용어는 직관적이라서 그 이슈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 결국은 가장 쉬운 방법은 요 트랜지션들을 전부 이더리움 상에 그냥 저장하면 돼요. 스토리지 저장하는 게 어떨까요? 되게 비싸겠죠. 이더리움 되게 좀 의외로 많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비싸기 때문에 그럼 너무 비싸니까 비싸기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그럼 스타크넷은 어떻게 풀었는지를 보실 수 있게 될 거고요. 혹시 더 궁금하시면 다른 데는 어떻게 풀었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바로 그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입니다. 마지막 네. 마지막으로는 레이어 1, 레이어 2들 간의 데이터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에 대한 방식도 알아볼 예정이고요.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브릿지 같은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더리움이나 롤럽이나 어찌 보면 그냥 두 개의 다른 네트워크거든요. 얘들끼리 또 딱히 무슨 채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채널을 꼭 지켜야 하는 무슨 규칙 같은 것도 없어요. 다만 얘네들끼리 그러면은 데이터를 잘 주고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는지 그것도 매우 롤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러면은 스타크넷은 어떻게 풀었는지에 대해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이 어젠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계실까요? 네. 아, 네, 요게 사실 그 스타크웨어 베이스캠프 5월 달에 진행했던 공식 그 자료라서 뭐 이런 약간 광고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요 자료는 나중에 다 올려드릴게요. 네, 뭐 그럼 먼저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혹시 이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셔서 약간 지레 겁먹으실 수 있는데 별게 아니고요. 실제로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이더리움이나 현재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밸리데이터가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음, 뭐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 블록체인이 그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그 운영돼야 되는 주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시퀀서고요. 이게 이 용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롤럽에서 되게 이 용어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는 롤럽을 운영하는 주체를 오퍼레이터라고 부르고 시퀀서라고 부르고 저희가 하고 있는 라디오스 프로젝트에서는 무슨 쉐어드 시퀀서라고 부르고 막 중구난방이거든요. 근데 요거 보시면 그냥 롤럽에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스타크넷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타크넷이라고 하는 네트워크가 지켜지기 위해서 필요한 그 운영돼야 되는 주체 중에 하나가 시퀀서입니다. 얘가 하는 역할은 트랜지션들을 모으고요. 그러니까 레이어 2 롤업에서 발생한 트랜지션들을 모으고 이거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처리 잘 되었으면 이 트랜지션들을 기반으로 블록을 만드는 거죠. 이게 답니다. 네. 그래서 이더리움에서 사실 밸리데이터가 하는 일부 역할이랑 비슷하죠. 근데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레이어 2에서 트랜지션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처리를 하고 처리 잘 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트랜지션 하나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 하나 만든 트랜지션을 이더리움 레이어 1에서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레이어 레이어 2에서 잘 처리되었음을 증명하는 건 사실은 이더리움이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통 얘기하는 바로는 그러면은 이더리움의 시큐리티를 레이어 2가 가져간다. 뭐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상속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 롤럽에서 현재 시퀀서라고 하는 이 컨셉은 이 시큐리티랑은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뭐냐면 얘는 트랜지션을 최대한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미친 듯이 스패밍을 때리던 아니면 어떻게 뭐 사용자가 갑자기 급증해가지고 트랜지션이 많이 발생하던 시퀀서 입장에서는 시큐리티는 상관 안 하고요. 최대한 그 캐패시티, 즉 그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최대한 많아야 됩니다. 그런 컨셉으로 해서 하나의 그 운영이 돼야 되는 주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트랜지션들을 모으고 이거를 잘 처리하고 잘 처리된 트랜지션들을 하나의 블록으로 만드는 역할이 시퀀서입니다. 안타깝게도 딱 보시면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지금 이 시퀀서들 롤럽에서의 모든 시퀀서들이 모든 레이어 2 롤럽들은 현재 시퀀서가 딱 하나입니다. 다 센트럴라이즈 돼 있어요. 네. 혹시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나요? 딱 하나면. 첫 번째로 그 시퀀서가 죽으면 레이어 2 모든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멈춥니다. 그게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는 뭐 이더리움 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발생시킨 트랜지션들을 이 시퀀서라는 애들이 잘 보고 센서링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면 센서링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들의 트랜지션을 보고 뭐 디파이 영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샌드위치 공격 아니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딱 봤더니 되게 좋은 NFT가 나왔어. 그거를 살려고 여러분들이 트랜지션 날렸는데 이 시퀀서가 보니까 좋네 내가 사야지 하고 먼저 수행시켜버리는 프론트러닝 같은 케이스.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시퀀서들이. 현재는 단 한 명의 시퀀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최근 롤업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거 어떻게 하면 디센트럴라이즈를 시킬까라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라디우스도 그런 관점에서 들어간 그 연구하고 있는 프로젝트이긴 한데 좀 생각해 보시면 약간 이게 그 목적에서 약간 컨플릭이 나요. 뭐냐면 롤럽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한 많은 트랜지션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스케일러빌리티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거를 처리하는 역할을 한 명이 아니고 디센트럴라이즈드 그러니까 다수가 하기 시작하면 필요한 게 합의가 필요하고요. 네트워크 뭐 이것저것 필요하고요. 오버헤드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또 스케일러빌리티가 안 좋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균형을 잘 맞추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게 이제 레이어 2들의 고민입니다. 네. 또 아까 그 이게 서라는 게 시퀀서에 해당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서 시퀀서는 이, 그, 여기서 시퀀서는 트랜지션들을 그냥 처리하고 블록을 만드는 주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옵티미스틱 롤럽에서의 서드 파티는 이 해당 블록이 잘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일종의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옵티미스틱에서도 그 서드 파트는 하나만 아니 여러 명이 존재할 수 있고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트랜지션이 다 오픈되어 있을 거고. 왜냐하면 아니요 하나만 있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만 현재는 한 명만 하나만 돌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하나는 누가 정하는? 그냥 각자 그 프로젝트에서 자기네들이 돌리고 있어요. 스타크웨어 같은 경우는 스타크웨어가 돌리고 있고요. 옵티미즘은 옵티미즘에 돌리고 있고 자체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딱 들어도 블록체인의 그 컨셉이랑 너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디센트럴라이즈드라는 컨셉이랑. 그래서 좀 이렇게 말이 많아져서 최근에는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디센트럴라이즈드 시킬까? 다만 스케일러빌리티는 영향을 잘 안 미치는 상황에서 그런 거에 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뭐 얘기하다 말았죠? 네. 그래서 이제 시퀀서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절대 죽지 않는다요. 그러니까 한 명의 시퀀서가 죽어버리면 해당 네트워크가 멈춰버리니까 가장 중요한 컨셉은 라이브니스입니다. 그래서 라이브니스 계속 살아 있어야 된다는 컨셉이고 뭐 이더리움이랑 비교해 보시면 이더리움은 밸리데이터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한 명이 죽어도 계속 블록은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만 여기 롤러벨에서는 시퀀서가 현재는 한 명인지라 라이브니스가 되게 좋아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은 있으실까요? 네, 다음으로 필요한 개체가 프루버라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뭘 하냐면 일단 시퀀서가 잘 만들어진 블록을 받아가지고요. 이거를 잘 처리되었는지 검증을 하고 잘 처리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프루프를 만듭니다. 프루프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 프루프가 생성이 되면 이제 이 프루프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로 보내는 역할을 해요. 이게 답니다, 프루프. 이게 밸리디티 GK 롤업에 특화된 컨셉입니다. 옵티미스틱 롤업에서는 이 프루버가 없어요. 왜냐하면 옵티미스틱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세 번째 보이시는 그 프루프를 생성하지 않고요. 그냥 트랜지션들을 다 내립니다. 모든 트랜지션들과 처리 잘했다는 그 결과값을 내리면 아까 그 질문해 주셨던 서드 파트라는 애들이 자체적으로 그 데이터를 가져가서 검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원래 제대로 하려면 레이어 2에서 발생한 트랜지션들을 이더리움의 상에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다 내리면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 롤러베 레이어 2에서 발생한 트랜지션들이 잘 처리되었는지 검사하면 되거든요. 근데 검사하면 비용이 엄청나잖아요.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그럴 거면 레이어 2를 쓸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옵티미스틱은 옵티미스틱하게 잘 처리했을 거야 라고 믿고 데이터만 저장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잘 저장되어 있음을 검증하는 책임을 제3자한테 떠맡기고요. 제3자가 잘 안 되었다고 만약에 판단되면 챌린지를 거는 케이스로 이 트랜지션들을 잘 처리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컨셉이에요. GK 밸리디티 롤업에서는 이 프루버라는 애들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트랜지션들을 뭐 다 내려서 제3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 해당 레이어 2 롤업에서
트랜지션들이 잘 처리되었음을 영지식 증명을 통해 가지고 미리 이제 증명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영지식 증명, 그 프루프 하나만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검증하면 돼요. 이것도 뭐 비용이 그렇게 싸지는 않은데 그래도 레이어 2 롤업에서 발생한 그 모든 트랜지션들을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처리하는 비용보다는 쌉니다. 훨씬 쌉니다.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영지식 증명의 가장 큰 단점이 연산 비용이 너무 커서 사실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산 비용이 너무 커서 사실 영지식 증명을 활용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다라고 했는데 최근 들어 뭐 스타크웨어 측도 그렇고 여러 그 이더리움에서도 이 영지식 증명된 관련된 많은 그 브레이크스루가 있어서 다행히 최근에는 GK 롤업, 그러니까 밸리디티 롤업이 실제 상용화까지 갈 수 있는 수준까지는 다 올라왔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그 매우 좋은 컴퓨터가 필요하고요. 그 프루프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다만 요 컨셉까지 설명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면 하나의 블록이 나와 있으면 이 전체 위에서 프루프를 이 큰 블록에 대해서 이 전체 블록에 대해서 프루프를 생성하게 되면 딱 생각이 드실 게 너무 연산 비용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잖아요. 여기에서도 좀 폴리곤이나 아니면 스크롤 쪽 이쪽 아니면 특히 이쪽 스타크웨어에서 제안하는 바가 이 전체 블록에 대해서 하나의 프루프를 한 번에 만드는 게 아니고 이거를 병렬적으로 다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눠서 프루프를 만들고요. 이 프루프에 대한 프루프를 만드는 컨셉도 최근에 다 구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프루버가 생각보다는 훨씬 그 연산 비용이나 아니면 이거 너무 먼 미래적인 얘기야 이게 아니고 이미 그렇게 병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스킨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밸리디티 롤업 같은 케이스가 이제 메인넷이 나오고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프루버라는 역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동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컨셉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까지. 네. 세 번째는 노드라는 건데요. 이 노드가 사실은 되게 중구난방으로 많이 사용되는 용어긴 해서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상에서도 그렇고 뭐 다른 체인에서도 그렇지만 노드가 해야 되는 역할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다들 다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발생하는 모든 트랜지션들을 가지고 있어야 노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그 스타크넷에서 정의하는 노드는 최신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주체를 얘기합니다. 즉 이게 그러니까 궁극적인 꼴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트랜지션들을 다 처리해 본다든지 그렇게 해도 처리할 수 있을 거고요. 노드가 노드의 목표인 최신 스테이트, 최신 블록체인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쉬운 거는 해당 네트워크에서 발생한 모든 트랜지션들을 다시 다 재생해서 스테이트를 다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게 좀 모든 노드들이 다 이걸 똑같이 똑같이 트랜지션들을 다 돼야 되기 때문에 비용 자체로는 좀 많이 비싼 편이고요. 두 번째로는 합의 알고리즘 같은 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한 노드인데 내가 다 처리하기는 그렇고 합의를 통해서 나온 어떤 블록 그 잘 정제된 트랜지션 하나만 전달해주면 니네가 합의한 걸 믿고 그것만 처리해서 최신 상태를 업데이트 할게 라는 컨셉으로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노드가 최신 상태를 계속 트래킹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여기 스타크웨어처럼 프루프를 만들어서 해당 프루프를 레이어 1에서 검증하는 방식으로 레이어 2의 최신 상태를 계속 트래킹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노드라는 거고요. 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방식은 장단이 좀 있긴 한데 다들 각 방식, 세 가지 방식에 따라서 요구되는 하드웨어 스펙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그런 컨셉도 좀 다릅니다. 뭐냐면 자체적으로 모든 트랜지션들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면 아무도 안 믿어도 되죠. 다만 두 번째 방식처럼
합의를 통해 가지고 내가 노드가 그 최시 상태를 업데이트하겠다고 하면 그 합의 주체들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트러스트 어썸션이 조금 생기는 거고요. 레이어 1에서 이더리움에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지식 증명의 프루프를 검증하는 방식은 어찌 보면은 그 합의 방식보다는 좀 더 트러스트 그 어썸션이 좀 줄어들게 되긴 하겠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스타크웨어에서는 앞으로 보여드릴 뭐 이런 방식 채택했지만 다른 옵티미즘, 뭐 다른 롤업들에서는 뭐 다른 방식을 채택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뭐 이런 방식으로 노드들이 운영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레이턴시 문제인데요. 그 롤업이 가장 좀 사람들이 좀 사용하기 조금 꺼려하는 케이스가 레이턴시. 그러니까 내가 트랜지션 발생시켰을 때 실제로 이게 언제 확정되는지가 가장 좀 이슈거든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이어 2에서 발생한 것은 최종 확정이 되려면 레이어 1 이더리움 상으로 내려가야 돼요. 이 내려가는 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시퀀서를 거쳐야 되고요. 프루버를 거쳐야 되고요. 다만 프루버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루버를 돌리기 위한 비용이 그 연산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얘네가 자주 돌리진 않아요. 스타크웨어 같은 케이스도 지금 스타크넷은 12시간마다 한 번씩 이더리움으로 그 트랜지션 하나 내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타크웨어 식으로 트랜지션을 발생시키면 12시간 후에나 여러분들의 트랜지션이 컨펌 납니다. 말이 안 되죠. 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얘네들이 다른 방식들을 채택한 걸 말씀드리긴 할 건데 그래서 그런 레이턴시가 많이 발생한다. 그런 것도 있어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특히 현지가 길어도 그 거래가 되게 연기가 되는 상관없거든요. 네네, 상관없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상관없는 게 아니고요. 상관없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예를 들어서 스타크웨어에 트랜지션을 알렸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보셨던 시퀀서가 첫 번째로 검증을 해줄 거예요. 너 트랜지션 잘 받았어라고 컨펌을 해주면 이게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어요. 시퀀서 한 명이지만 그냥 믿을게라고 믿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가장 확실한 거는 이더리움 상까지 내려가서 파악할 수 있으면 베스트긴 한데 보통 현재 많이 이루어지는 레이어 2 롤업에서는 그냥 그 각 네트워크의 그 시퀀서 단 한 명들을 다 그냥 현재는 믿고 있습니다. 잘 처리해 주겠지. 왜냐하면 처리를 안 해줘도 제 입장에서는 피해보는 게 결과론적으로 없거든요. 뭐냐면 내가 레이어 2에서 내 트랜지션을 처리 안 해도 결국은 내 자산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결국은 이더리움에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바뀌지 않는 이상 레이어 2에서 제 자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궁극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레이어 2에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게 이제 이더리움의 시큐리티를 레이어 2 롤업이 상속받는다는 게 컨셉인데 결국 이더리움이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 이상 레이어 2에서 할 수 있는 건 없기 뭔가 트랜지션들을 마구잡이로 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레이어 2의 그 네트워크 운영하는 시퀀서를 믿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은. 거래하는 입장에서 스폰서 계산하는 시간이 걸리는 것보다 그냥 아까 그 스태프처럼 서드 파트는 있고 하루가 좀 이렇게 걸리면 그렇게 되면 그걸 쓰는 게 더 효율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의 컨셉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서드 파티가 많아지면 오케이. 그러니까 거기 컨셉은 뭐냐면 제가 아까 옵티미즘에서 데이터를 내렸어요. 이걸 누군가 검증해 줘야 되잖아요. 검증해 주기 전까지는 믿을 수도 있고 제가 돌려보지 않는 이상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옵티미즘이나 그런 옵티미스틱 롤업들은 일주일 정도의 텀을 둬요. 충분히 챌린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무리 옵티미스틱 롤업에서 내가 트랜지션 발생시켜서 레이어 1으로 내려갔다 하더라도 이 트랜지션들이 컨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컨펌 되기 위해서는 일주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정말 아주 안 좋은 케이스에서는 일주일 후에 갑자기 서드 파티가 이거 잘못됐어라고 이제 챌린지를 걸게 되면 이제 전문 용어로 나가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좀 장단이 다 있습니다.
다만 GK, 그러니까 Validity Proof 같은 경우는 레이어 1으로 내려오면 그냥 바로 컨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롤업들 중에는 하이브리드도 있어요. 첫 번째는 옵티미스틱으로 내리고요.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사용자가 믿고 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12시간 후에 GK 프로프를 만들어서 내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나마 제일 빠르게 컨퍼메이션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컨셉도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스타크웨어 측의 이제 앞으로 계획이었었는데요. 시퀀서가 요거는 사실 5월 달 거라 지금은 다 바뀌었는데 사실 5월 달만 하더라도 시퀀서가 파이썬으로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개발자분들은 조금 놀라실 수도 있는데 파이썬으로 시퀀서가 작성되어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러스트로 개발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스루풋이라든지 레이턴시 같은 게 뭐 성능이 좋아질 거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건 현재 다 적용된 케이스고요. 이제 그 몇 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아까 이제 레이어 2는 오케이 이해가 하셨죠? 이거는 잠시만요. 혹시 레이어 3를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레이어 3? 없으신가요? 레이어 4 없으시죠? 제가 맨날 놀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독자들은 너희 어디까지 올라갈래라고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이상적으로는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스타크웨어 측에서 예전에 했던 컨셉이 프랙탈 스케일링인가 있었어요. 하나 이더리움 노드가 있고 이 위에 여러 개 레이어 2들이 있고요. 이 위에 또 레이어 3들이 있고요. 이렇게 하면 결국은 TPS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 있죠. 네, 뭐 이런 컨셉이 있었습니다. 다만 네, 또 맨날 어디까지 올라갈 거야 놀려가지고 현재까지는 레이어 3까지는 아 그래 인정한 그거는 필요할 것 같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언제 필요하냐면 첫 번째는 아직까지도 레이어 2 혹시 사용해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레이어 2로 올라가는 이유, 그러니까 롤럽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트랜지션 피가 싸서입니다. 네, 이게 왜 싸냐고 물어보시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레이어 2에서 발생하는 여러 트랜지션들을 하나로 모아서 레이어 1 트랜지션들을 모으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이게 n개가 발생했다고 하면 레이어 1에서 발생한 하나의 트랜지션 피를 n분의 1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피가 뭐 0.0맥 뭐 이렇게 됩니다. 레이어 2에서는.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0.0맥도 사실 비싸다고 하시잖아요. 그런 컨셉에 있어서 정말 많은 트랜지션들이 발생하고 해당 트랜지션 피 자체가 너무나 크리티컬한 뭐 덱스 아니면 뭐 그런 거래소들 아니면 게이밍 같은 케이스. 걔네들은 트랜지션들이 엄청 많이 발생하는데 그 건건 트랜지션마다 트랜지션 피가 발생하게 되면은 사용자한테도 좀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주 특이한 케이스, 즉 앱 스피시픽한 케이스에는 의미가 있겠다라고 해서 레이어 3가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2 위에 올라가는 레이어 3. 그럼 레이어 3는 그럼 뭐 하는 어떻게 처리되느냐? 똑같아요.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3면 레이어 3에서는 발생한 트랜지션들을 모아서 레이어 2 트랜지션 하나로 만들고 여기서 검증하면 됩니다. 검증하면 또 레이어 2에서는 이 검증한 트랜지션들 여러 개를 모아서 내리면 또 이제 결국은 이더리움 상에서 검증이 끝나는 거니까 레이어 3의 시큐리티가 여기까지 상속된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다만 뭐 여러 가지 좀 제한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오늘 좀 논외 같아서 그거는 혹시 궁금하시면 나중에 여쭤보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크웨어 측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시는 GK싱크, 그다음에 폴리곤, 옵티미즘은 잘 모르겠고요. 그런 데에서 레이어 3를 잘 구축할 수 있기 위한 툴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툴들이 있어야 개발자분들이 쉽게 스마트 컨트랙트가 아닌 롤업으로 개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부르는 건 롤업 애저 서비스라고 부르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롤업 SDK 그런 애들이 있는데 GK 싱크에서는 하이퍼체인 애저 서비스 그런 게 있고요. 아니면 뭐 GK 스택 옵티미즘 쪽에서는 오피 스택 이런 것들 이용하면 뭐 이렇게 레이어 3나 레이어 2 잘 만들 수 있거든요. 스타크웨어 측에서는 이 마다라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같이 오픈 소스에 기여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이 마다라라는 프로젝트인데 어, 그 블록체인 폴카닷에서 비슷한 컨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폴카닷에서 파라체인인가 그 체인을 잘 만들기 위해서 SDK를 만든 게 툴을 만든 게 그 서브스트레이트라는 툴이 있거든요. 마다라는 그 서브스트레이트를 포크 떠와서 스타크넷에 필요한 시퀀서 프루버, 뭐 인덱서 등등을 잘 만들 수 있게 좀 이렇게 기능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스타크넷에 있는 기술들을 사용해서 스타크넷 위에 레이어 3를 구축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롤업 SDK, 롤업 애저 서비스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런 컨셉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게 레이어 3로 나왔지만 레이어 어, 네, 레이어 3로 용으로 네, 현재 나와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된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좀 테크니컬한 이슈들이 있어서 아직은 개발 중이긴 한데 어, 만약에 레이어 3가 정말 보편화되면 매우 적은 트랜지션 fee로 속도는 매우 빠르게 여러분들이 덱을 구축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스마트 컨트랙트와는 다르게 여러분들이 뭐 토큰을 자체 토큰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받았던 제한적인 요소들을 롤러벨 없잖아요. 롤러벨은 알아서 그냥 네트워크 만들면 되니까 그런 자유도까지 다 포함시켜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어서 네, 그런 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여기 계신 분들은 카카로트를 아실지 모르는데 드래곤볼의 그 손오공입니다. 음, 특이하게도 스타크웨어가 약간 그 일본의 카툰들을 많이 가져왔어요. 요 얘도 마다라 얘도 혹시 어떤 제가 까먹었는데 어떤 카툰의 그 캐릭터고요. 카카로트 이거 손오공입니다. 손오공은 이제 실제로 스타크넷에서 레이어 3 중 레이어 3 중에 하나인데 얘는 특이한 게 뭐냐면 스타크웨어는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솔리디티 아시잖아요. 이더리움에서 개발해 보셨으면 솔리디티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짜서는 스타크넷에 올릴 수 없습니다. 스타크넷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영지식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언어인 카이로를 만들었고요. 카이로를 다시 다 짜셔야 돼요. 근데 딱 들기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이미 짜놓은 솔리디티 코드를 카이로로 바꾼다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잘 동작하는지도 모르겠고 오디팅 다시 받아야 되고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카카로트는 뭘 했냐면 카이로라는 언어로 GK EVM 그러니까 이더리움 그 솔리디티를 이용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포할 수 있는 거를 레이어 3로 만들었어요. 카이로라는 언어. 그 말은 뭐냐면 카이로라는 언어로 만들었기 때문에 스타크넷 위에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올라간 네트워크 위에 여러분들이 솔리디티로 짠 스마트 컨트랙트를 그냥 바로 디플로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준 거예요. 그게 보통 아시는 GK EVM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스크롤, 뭐 걔네들이 이제 GK EVM이라고 하는데 스마트 솔리디티를 이용했을 때 그래서 그런 컨셉의 GK EVM이 이제 카카로트입니다. 그래서 그 뭐 솔리디티 스마트 컨트랙트를 어떻게 바꿔서 뭐 이렇게 스타크넷 위에 올리고 뭐 이런 복잡한 구조들이 있지만 어떤 개발자분들이 그냥 아셔야 되는 건 그냥 내가 짠 솔리디티 코드를 스타크넷 위에 그냥 올릴 수 있구나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카카로트 프로젝트도 있다 이런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스타크넷 위에 레이어 3로 동작할 예정이고, 이게 아마 이슈가 됐던 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이더리움의 비탈릭이나 아니면은 여러 스타크웨어 커뮤니티 쪽에 많은
분들이 일단 투자한 프로젝트라서 그래서 좀 약간 네, 괜찮게 다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레이어 3는 지금 계속 말씀드렸고요. 사실은 네, 레이어 2랑 레이어 3랑 약간 이게 경계가 조금 애매모호해요. 요거는 좀 나중에 시간이 많으면 다루면 좋을 것 같은데 어, 네, 요건 나중에 한번 다루겠습니다. 좀 뒤에 다룰 게 많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퀀서의 디센트럴라이제이션도 최근에 이슈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퀀서가 단일 시퀀서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그 수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현재는 용인하고 있거든요. 스케일러빌리티 때문에 롤업이 나왔으니 용인하고 있는데 이게 풀어야 된다는 문제는 이제 다 커뮤니티에서 인정을 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바꿀 거야라고 이제 다들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뭐 코스모스 진영에서 많이 사용하는 뭐 PBFT 같은 컨셉을 이용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거는 좀 속도도 빠르니까. 그러니까 스케일러빌리티를 많이 해치지 않고도 디센트럴라이제이션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컨셉도 있고요. 아니면 POS를 적용해 볼까? 뭐 이것도 있고. 아니면 대그를 적용해 볼까? 이런 컨셉도 많이 나와 있고요. 저희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말고 인크립티드 멤플 같은 케이스를 이용해서 어, 단일 시퀀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컨셉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또 컨셉에 관심 있으시면 이런 것도 좀 제안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트워크 토폴로지 말씀드렸고요. 시퀀서가 말씀드렸던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주체이고 프로버는 그거를 어, 안전하게 만드는 컨셉, 그 영지 증명이라는 걸 활용해서 노드는 그걸 실제로 사용해가지고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케이스인 것 같고요. 탈중앙화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레이어 3가 뭐 포텐셜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어, 유저들이 게임들을 날리는 거에 그 시퀀서가 후원론이나 샌드위치 분석을 안 한다는 건 어떻게? 증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들이 여러분들의 트레이션들을 가지고 장난을 안 치겠다고 믿어야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솔직히 믿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탈중화화 시킨다 그런 컨셉도 나오는 거고, 뭐 이걸 인크립티드 시킨다 그런 컨셉도 나오는 거고, 이거를 풀어야 된다는 거는 뭐 이미 커뮤니티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제안됐고 그것들을 현재 구축하는 단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게 GK, 그러니까 밸리디티 롤업 측에서 이 진영에서 시퀀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내버려 둔 게 아니고요. 밸리디티 GK 롤업이 되기 위해서는 GK라는 컨셉이 실제로 상용화되기 위해서 성능이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시퀀서를 뭐 탈중화시키든 뭐 하든 그 다음 얘기이기 때문에 시퀀서를 좀 미뤄뒀던 거지 이게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또 질문 아까 네. 레이어 3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레이어 3에 올라가야 되는 무엇인가가 있나요? 새로화되는 게 대해서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거는 상용화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레이어 3를 타겟팅하는 인프라이다 보니 여러 프로젝트에서 현재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장점은 되게 명확하거든요. 게이밍 쪽에서 되게 환영하고요. 첫 번째로 왜냐하면 트랜지션 피가 싸니까. 두 번째로는 디파이 영역에서. 네. 그 레이어 3를 운영하게 되면 운영체가 운영인들이 많이 확보되잖아요. 한 단계 더 올라가니까 네네. 그런 거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시퀀싱 레이어라는 컨셉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 말씀드렸던 시퀀서가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해당 그 레이어 3가 안전하게 되는 건데 그 시퀀서를 어떻게 하면 잘 분배하고 적절히 운영할지를 고민하는 영역이 시퀀싱 레이어라는 컨셉이 또 인프라 영역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레이어 3까지 올라가는 컨셉에서는 그 아무래도
해당 트랜지션 자체의 밸류 자체가 작잖아요. 예를 들어 게이밍을 예로 들어보면 게이밍에서 발생한 트랜지션 하나 정도가 없어져도 사실은 무관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가치 자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시퀀서가 많이 필요 없다라는 이 얘기도 있고요. 뭐 그런 컨셉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이겐레이어 같은 컨셉으로 이더리움의 밸리데이터들의 스테이크를 리스테이크하는 방식으로 뭐 땡겨온다든지 뭐 여러 방식들이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또 있으실까요? 네. 지갑이요. 네, 관련성이 하시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 네, 뭐 지갑, 일단 그 스타크웨어 측에서도 그렇고 스타크웨어 측에서는 일단 AA, 그러니까 앱스트랙트 어카운트가 디폴트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얘가 레이어 2든 레이어 3든 이거를 신경 쓰지 않고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고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지갑은 필요한 건 맞아요. 그래서 지갑 그런 것들을 다 아우르게 할 수 있는 지갑 서비스는 아마 몇몇 팀에서 구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아직 제가 보면 초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레이어 2도 다 안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다만 레이어 3, 레이어 2 모든 네트워크가 되게 지금 보시면은 롤업을 이용하는 이더리움에서 가장 비판 많이 받는 케이스가 프래그멘테이션. 다 나눠져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롤업 네트워크가 많아지는데 어떻게 하면 안 나눠진 것처럼 보이게 할까가 지갑이 풀어야 되는 문제라서 그런 것들이 지갑이 좀 연구할 분야가 많은 거고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네. 제가 거기서 올라오는 아니면 그냥 2부에 현재 상황, 이게 이상적으로는 롤업을 해야 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카카오루트라는 GK EVM에서 발생한 트랜지션들을 모아서 GK 프루프로 만들어서 이 프루프를 스타크넷 레이어 2에서 검증해야 되는 컨셉이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프루프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현재는 어떻게 하냐면 현재는 뒤에도 나와 있는데 스타크웨어 측에서 샤프라고 하는 쉐어드 프루버라고 하는 하나의 노드를 돌려요. 얘는 카이로로 짠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프루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냐면 레이어 3 그 카카로트에서 발생한 트랜지션이나 레이어 2에서 발생한 트랜지션 모두를 다 쉐어드 프루버라고 하는 샤프로 다 보내요. 그럼 샤프에서 그 모든 걸 다 뭉뚱그려서 하나의 프루프를 만들어 줍니다. 근데 이게 이상적인 그림은 레이어 3는 레이어 3 자체적으로 하나의 프루버가 있어야 되는 거고 다 따로따로 존재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이걸로 아마 갈 예정입니다. 네, 또 이제 노력한 데이터가 움직이는 경우는 네, 실제 한 다음에 이후에 그런들은 레이어에 다시 보내는 네, 자동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러니까 챌린지를 했을 경우에 그 챌린지가 이게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그 챌린지가 억셉되는지 안 억셉되는지 판단하는 거거든요. 판단해서 만약에 즉 챌린지가 억셉됐다는 얘기는 이 결과 자체가 틀렸음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발생되는 게 첫 번째로 그 데이터를 레이어 2의 데이터를 레이어 1으로 내린 시퀀서, 오퍼레이터, 걔네들의 스테이크가 다 슬래싱 됩니다. 네, 돈을 잃게 되는 케이스고요. 이름과 동시에 다시 롤백이 돼요. 그 스테이트 자체는. 그래서 해당 스테이트는 무효화되는 케이스. 그런 것들은 다 자동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최악의 케이스는 일주일 후에 챌린지가 억셉되면 일주일 전으로 다 롤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다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용어 그냥 질문인데 네. 이더리움의 레이어 2를 노각이라고 네. 그래서 많이 얘기하는 게 롤업 센트릭 이더리움이라고 하거든요. 롤업을 활용해서 스케일러빌리티를 이루겠다고 하는 이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옵티미스틱 롤업, 밸리디티 롤업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롤업 하면 레이어 2 이더리움 레이어 2가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고요. 뭐 레이어 2, 레이어 3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레이어 1과 레이어 2로 갈 때 그 제가 볼 때는 옵티멀 포인트, 트랜지션 옵티멀 포인트를 찾아가는 그 각 프로젝트마다 과정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보다 이제 화강이 됐을 때 사람들이 좀 많이 활용을 했을 때 어, 분명히 이제 트랜잭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니까 근데 프로젝트마다 옵티멀 포인트 12시간마다 지금 트랜잭션을 만드시려고 했잖아요. 네네.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만드셨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네. 다른 프로젝트들은 목표 포인트들을 보통 어떻게 찾아가는지 좀 궁금한. 네. 일단 제가 만들진 않아서. 네, 일단 스타크래식에서 하고 있는 건데, 사용자 베이스가 많으면 그만큼 모을 수 있는 거둘 수 있는 트랜지션 피가 많아지잖아요. 결국은 얘네가 그 옵티멀 포인트를 어떻게 찾냐면, 이더리움으로 얘네가 그 레이어 2에서 발생한 트랜지션들을 모아서 프루프를 만들고, 이 프루프를 이더리움 상에 내렸을 때 발생하는 비용은 이거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뭐냐면 해당 프루프를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검증하고 그 다음에 레이어 2에서 발생한 트랜지션들을 저장하는 비용은 이미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요 계산 대비 내가 프루프를 만들 때 돌려야 하는 그 연산 비용들 뭐 AWS라든지 뭐 그 서버 운영 비용 같은 거 이것들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아마 비교 주제가 될 것 같은데 사용자들이 많아지면 트랜지션이 많아지고 거둘 수 있는 피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12시간 비용을 줄일 수는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더리움으로 그 프루프를 자주 내려도 그 비용을 충분히 위에 트랜지션 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현재는 스타크넷도 마찬가지고 모든 레이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만큼 사용자가 뭐 엄청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좀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시간에 한 번씩 내리는데 이제 좀 활성화되고 하면은 아마 그거는 줄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러면 프로젝트에서 좀 가변적으로 조정을 하는. 네네네. 네. 네. 그거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거는 그 롤업 네트워크에서 설정하기도 합니다. 아마 그 롤업 네트워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다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그게 이제 사용자 측면에서는 파이널리티, 컨펌을 내 트랜지션들이 최종 컨펌되는 그 유저 익스피리언스랑도 관련은 있어서 뭐 그런 거 잘 고려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후보를 센트럴라이즈 하려는 시도가 네 있습니다. 네, 네 있어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버가 비용이 일단 비싸고 그게 이제 프로버 네트워크라고 해서 아마 리스크 지로 같은 케이스가 그런 컨셉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프루프를 만드는 그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이거를 누군가한테 위임시키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위임을 한 명한테 시키면 안 되니까 분산시키는 케이스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그 요거는 아마 스타크의 특징일 것 같기도 한데 프루프 만들어야 되는 그 블록을 쪼개가지고요. 각각 나눠가지고 병렬적으로 프루프를 만들고 그걸 다시 취합해서 하나의 프루프를 만들고 뭐 그런 컨셉이 있습니다. 그래서 롤럽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디센트럴라이즈드 컨셉이 두 가지 적용되는 게 하나가 시퀀서, 하나가 프루버입니다. 아마 프루버 디센트럴라이제이션 같은 케이스는 되게 극초기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서 관심 있으시면 그것도 구축하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런 컨셉도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토큰 어떤 토큰 말씀하십니까? 그것도 롤업 네트워크의 그 결정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요건 약간 좀 이렇게 논쟁거리긴 한데 롤업 레이어 2는 토큰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으로 그냥 지불하면 되거든요. 레이어 2가 토큰이 필요한 케이스는 그냥 그 이더리움에 발생시킨 트랜지션의 그 비용을 처리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 피를 이더리움으로 다 처리하겠다고 하면 사실 레이어 2의 토큰은 필요가 없어요. 다만 뭐 옵티미즘이나 아니면 스타크웨어처럼 거버넌스라든지 아니면 시퀀서를 디센트럴라이즈 했을 때 얘네들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나는 우리 토큰을 쓸 거야. 아니면 프로버를 디센트럴라이즈 했을 때 쓸 거야 라는 컨셉에 있어서 유틸리티는 발생할 수 있어요. 다만 기본적으로는
레이어 2에서 발생하는 모든 트랜잭션들의 fee는 이더리움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충분히 돌아가요. 네네네. 그래서 계략은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 토큰은 사실은 네, 그 이슈가 많아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냥 걔네 선택이기 때문에 커뮤니티에서 받아들이면 오케이인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게 될 건데 꼭 필수적이다 이건 아니에요. 네,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원래는 1시간 하고 쉬려고 했었는데 그냥 달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지금 섹션이 5개인데 그러면은 레이어 2에서 만약에 트랜지션을 발생시켰을 때 여기 어떻게 거쳐가지고 레이어 1까지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사실 이더리움이랑 크게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들의 트랜지션들이 제대로 된 트랜지션입니다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이더리움에서 많이 쓰는 컨셉이 넌스. 네, 그 넌스를 이제 사용자가 가져와야 되고요. 넌스를 기반으로 트랜지션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키로 사이닝을 하게 되고요. 이거를 시퀀서한테 보내면 끝입니다. 레이어 2에서는. 그럼 시퀀서에서는 해당 트랜지션을 받고 해당 트랜지션의 스테이트를 received라고 바꿉니다. 스테이트를. 그래서 근데 이 received 됐다는 얘기는 그냥 받았고 아직 레이어 2 시퀀서에서 처리는 안 했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그 레이어 2 롤업 스테이트에 반영은 안 됐어라는 컨셉입니다. 시퀀서에서는 넌스를 확인하고요. 이 넌스가 문제가 없는지, 그러니까 트랜지션이 실제로 유효한지 파악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이더리움의 그 멤풀 동작하는 거랑 크게 다른 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스테이트로 오케이 그럼 시퀀서가 해당 트랜지션을 받았고 실행했어라고 했을 때 그 해당 트랜지션의 상태를 펜딩이라고 바꿉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뭐 received, pending 뒤에 나오는 accepted on layer 2 뭐 이런 거는 사실 레이어 2 그러니까 스타크웨어의 그냥 컨셉이에요. 근데 다른 레이어 2들에서도 대부분 유사하기 때문에 다른 용어로 불릴지라도 그렇게 그냥 내 트랜지션이 이렇게 처리되는구나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트랜지션이 받고 수행했으면 그냥 이거 펜딩이라고 부르는 컨셉입니다. 근데 아직 블록으로 만들진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펜딩이 되는 거고 accepted on layer 2라는 그 스테이트로 바뀌면 이거는 여러분들의 트랜지션을 받아서 시퀀서가 실행을 해봤더니 유효하고 그래서 하나의 블록을 만들었어 라는 거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블록에 담기게 되는 거고 블록 넘버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제로 레이어 2가 블록을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이더 스캔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스타크웨어에서는 보이저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아니면 스타 스캔 같은 케이스 그런 익스플로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증명이 되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최근에 바뀐 건데 뭐 별다른 건 아니고요. 레이어 2에서 수행해서 블록을 만들었어라는 컨셉이랑 펜딩 됐어라는 게 사실 뭐 비슷해서 펜딩이라는 상태를 뭐 없앴다 뭐 컨셉이긴 한데 뭐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스테이트는 이제 실제로 레이어 1 이더리움상 블록에 이제 실제로 적혔어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블록을 프루버가 시퀀서한테 해당 블록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프루프를 만들고 이 프루프가 이더리움에서 검증이 됐다라고 하면은 해당 트랜지션의 상태는 accepted on layer 1, 레이어 1에서 실제로 accept 됐어라고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런 컨셉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거 잠깐만 그 스타크 보이저 보시면 보이저라고 하는 그냥 블록 스캐너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accepted 해당 블록에 여기 accepted 있고 transition 181개면 옛날보다는 정말 많아졌네요. 이거 그 메인 스타크넷 메인넷인데 원래는 농담 삼아 여기 스타크넷 관계자가 있어서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2~3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상태.
또 received, accepted layer 2 요거는 현재 accepted layer 1에 가는 과정에 있다. 즉 프루버에서 아직 프루프 만들지 않았다라는 컨셉이고 이런 식으로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태를 보시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사용자 유저 UX 관점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얼마만큼 네트워킹이 잘 처리되었음을 안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각각의 스테이트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래된 게 이더리움 요거요? 요거는 스타크된 레이어 2. 큰 앱이 있는 거 일단은 큰 네네네. 네. 근데 하나는 여기서 약간 좀 요거는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더리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더리움상 그 해당 블록 하나에 들어간 모든 트랜지션이 밸리드하지 않, 그러니까 유효하진 않거든요. 트랜지션 수행시키는 중에서도 리버트 난다, 즉 그러니까 페일하는 트랜지션들이 몇 개 있어요. 그거는 어찌 보면은 그 이더리움 상에서 밸리데이터가 트랜지션 피를 먹기 위해서 그냥 포함시키는 케이스, 실패 날 걸 알면서도 포함시키는 케이스. 그럴 때는 해당 트랜지션이 블록 안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가 나거든요. 그런 컨셉은 이더리움에서는 가능한데 원래 GK 쪽 영지식 증명을 활용하는 그 롤럽에서는 이게 조금 이슈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지식 증명이라는 프루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풋이 뭐고 아웃풋이 뭐고가 명확해야 프루프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프루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트랜지션이 만약에 페일라는 트랜지션이 블록에 포함되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영지식 증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약간 영지식 증명 특징이긴 한데 원래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든 걸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약간 리젝티드 되는 트랜지션이 포함된 블록을 프루버한테 던지면 프루버가 실컷 만들다가 페일이 나면 그 블록은 그냥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연산 비용도 낭비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 스타크웨어 측에서도 요 이슈가 되게 크게 작용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카이로 제로 때는 요 실패하는 트랜지션이 왜 실패했는지 증명하는 방식이 없었기 때문에 좀 이슈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누군가 스타크웨어한테 스타크넷한테 트랜지션을 날렸을 때 해당 스타크넷에서 너 트랜지션 실패 났어라고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증명을 하지 못하면 센서링이 되거든요. 이 컨셉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트랜지션의 유효하지 않음을 스타크넷이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카이로 네, 카이로 1 버전이 그 몇 달 전에 업데이트 되면서 실패한 트랜지션이 너 거 실패됐어 라고 하는 것도 증명할 수 있게 얘네들이 그 프루버를 개선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모든 트랜지션이 꼭 실행돼서 유효하지 않더라도 실패하는 트랜지션도 블록에 담을 수 있고요. 이 말은 뭐냐면 해당 트랜지션의 그 트랜지션 피를 이 프루버가 가져갈 수 있다는 컨셉이죠. 왜냐하면 아까 보셨던 그 만약에 이 실패한 트랜지션이 실패났다라고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트랜지션을 처리하는 데 들었던 비용을 다 날리게 되는 거거든요. 프루버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너 트랜지션 실패났어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증명을 하니까 해당 트랜지션 피를 프루버가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 GK 그 밸리디티 롤러의 운영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 업데이트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accepted L2. accepted L2가 되면 블록이 나오는 거고요. 그때서부터 이제 프루버가 이 블록을 가지고 프루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단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accepted on layer 2의 스테이트가 되면 시퀀서 입장에서 너의 트랜지션을 받아가지고 블록을 만들었고 이 블록이 프루버한테
처리되기 시작했어라는 걸 얘기하고요. 레이어 1에서 억셉됐다고 바뀌면 이제 실제로 프루프가 만들어졌고 이게 이더리움 상에서 검증이 됐구나. 즉 파이널리티가 주어졌구나라고 얘기합니다. 네. 네. 그 블록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트랜잭션 개수나 가스 리미트 같은 거 제한이 아니면은 뭐 블록 시간 타임에 제한. 보통은 타임의 제한이 있고요. 사실 가스비 정도는 제가 알기로는 그건 사실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프루버를 돌려봤을 때 어느 정도의 연산이 예를 들어서 프루버를 만드는데 이게 12시간 이상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정 받을 수는 없지만 그 이더리움처럼 원그 가스 리밋이 있다든지 뭐 그런 컨셉은 아니에요. 요거는 아마 다른 롤러들도 다 마찬가지. 혹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프로빙이고요. 네, 요거는 잠시만요. 뒤에 좀 내용이 여러 가지가 좀 있어서 프로빙 쪽은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어하는 말은 그러니까 보통 그 이더리움 쪽에서 이런 영지식 증명을 활용해가지고 프루프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이 서킷이라고 하는 일종의 특화된 영지식 증명을 생성하기 위해 특화된 방식의 프로그램을 짜셔야 되거든요. 만드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뭐 되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데 이 스타크웨어 측에서는 카이로라는 언어만 배우면 그 프로그램에 대한 그 처리가 잘 되었음을 자동으로 이제 증명까지 해줄 수 있는 방식이라서 그런 거를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카이로라는 언어로 짜면 자동으로 스타크넷에서 그 증명을 생성하게 해주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맨 밑에 가장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케이스가 샤프라는 케이스, 아까 말씀드렸던 쉐어드 프루버 컨셉이 이 해당 프루버가 이러한 스타크넷에서 발생한 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카이로로 짜여진 모든 언어에 그러니까 카이로로 짜여진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프루프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걸 다 취합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요거는 스타크를 아시면 더 명확한데 좀그 스타크웨어에서는 영지식 증명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카이로라는 언어를 개발했다. 그런 걸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샤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쉐어드 프루버라는 컨셉인데 요거는 아까 그 스마트 컨트랙트나 아니면 레이어 3나 뭐 이런 데서 다 카이로로만 짜여져 있으면 이거를 그 최적화된 비용으로 프루프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일종의 스타크넷에서 갖추고 있는 하나의 개체고요. 그래서 거기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스타크넷 블록들 그리고 뭐 스타크 X라고 해서 이거는 DYDX 혹시 잘 아실 텐데 DYDX처럼 빠른 트랜지션 처리가 필요한 케이스에 스케일러빌리티 솔루션으로 스타크넷에서 만든 게 있어요. 걔네들 또한 카이로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 스타크 EX에서 발생한 그 트랜지션들조차 이런 샤프에서 다 단일 처리 가능하다는 컨셉이고 그리고 어떠한 카이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쉐어드 프로버만 있으면 GK 프로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로 해서 좋은 점이 뭐냐면 제가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스타크넷에서는 앱스트랙트 어카운트가 디폴트예요. 앱스트랙트 어카운트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의 트랜지션에 유효하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거는 시그니처 잘 되어 있냐 그 컨셉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건 말고 여러분들의 어카운트를 검증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 말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내가 프라이빗 키를 잃어버려도 복구할 수 있는 것도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게 자유도를 높인 컨셉이 앱스트랙트 어카운트인데 그거를 카이로 언어로만 짜기만 하면 그냥 그 스타크넷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에서는 자동 다 지원이 된다. 그렇게 연결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잠시만요. 요거는 아마 요거는
제가 이렇게 그림 하나로 퉁쳐보겠습니다. 팩트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컨셉. 네, 팩트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컨셉이 나왔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여기 이제 이게 스타크웨어 시퀀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프루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트랜지션을 날리면 시퀀서에서 블록을 만들고 블록을 얘한테 넘깁니다. 그럼 프로버에서는 요 밑에 있는 여기서 그 스마트 컨트랙트에 해당 프루프를 전달해서 여기서 검증하는 역할을 하겠죠. 검증함과 동시에 전달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레이어 2의 최신 상태를 같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최신 상태를 얘가 최신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 최신 상태를 가지고 있는 최신 상태를 가지고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여기 그 스타크에서는 팩트 레지스트라고 불러요. 이게 왜 필요하냐고 하면 이 최신 상태를 통해 가지고 레이어 1 이더리움 상에서 그 적용해야 되는 여러 가지 뭐 스마트 컨트랙트들이 있다고 쳤을 때 이 팩트 레지스트리에 등록된 상태들 값들은 실제로 이 프루프를 검증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값임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 이 값들을 가지고 가서 이 레이어 1에 있는 여러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보통 이렇게 이 팩트 레지스트리에 쿼리해서 이 값들을 가져와서 이 필요한 연산들을 처리하는 그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팩트 레지스트리가 일종의 그냥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레이어 2에서 발생한 그 상태 값들을 어떻게 하면 레이어 1에 적용할지에 대한 일종의 스마트 컨트랙트 구조 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실제 그러면은 이더리움이 스타크넷 상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컨셉이 되는 거죠. 스타크 OS라는 컨셉이 약간 좀 이 단어 때문에 좀 오해를 많이 받는데 이것도 그냥 단순히 스마트 컨트랙트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팩트 레지스트리의 값을 쿼리하고 그 값을 받아와서 처리하는 다른 스마트 컨트랙트들을 스태크 OS라고 합니다. 네, 요거는 그냥 좀 헷갈리는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크넷에서 프로빙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샤프라는 컨셉, 그러니까 카이로라는 언어로 짜여진 스마트 컨트랙트를 다 증명할 수 있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제일 깔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타크넷의 현재 최신 스테이트는 롤업의 컨셉답게 이더리움 상의 스마트 컨트랙트의 최신 상태에 계속 보관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스테이트가 잘 변경되었음을 이더리움이 계속 보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빨리 넘어가고 나중에 Q&A를 받을게요. 아까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 문제 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 그래서 문제는 네. 결국 이제 아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결국 이 문제는 이 데이터들을 활용해가지고 레이어 2 롤업의 스테이트가 잘 바뀌었음을 검증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럼 이 데이터는 과연 어디에 저장해야 되는가 검증을 위해서 누구든지 봐야 되는데 뭐 그것 때문에 해당 데이터를 어디에 저장할지가 항상 롤업을 실제로 적용할 때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롤업도 또한 하나의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 스테이트 값이 매우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이더리움에 다 저장하기 시작하면 비용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롤업으로 가는 의미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보통 하는 컨셉은 스테이트 전체를 저장하지 않고요. 그냥 스테이트가 잘 변경되었다 아니면 스테이트의 그 루트값 그러니까 스테이트를 일종의 뭐잘 표현해 줄 수 있는 하나의 특정 값만 저장하자 뭐 그런 컨셉도 나와서 그러니까 해시값만 저장하자 뭐 그런 컨셉도 나오고 다만 이제 그 또 그러면 인풋이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결국 해야 되는 이더리움에서 해야 되는 역할은 해당 스테이트가 잘 계산되었는지를 계속 증명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시퀀서 같은 그 롤업들의 시퀀서들은 단일 단일 시퀀서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단일 시퀀서가 해당 데이터를 어딘가 오픈하지 않고 만약에 그냥 오픈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오픈하지 않고 그냥 사라지게 되면 해당 네트워크는 이제 멈춰버리게 되는 거고 멈추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자산이 레이어 2 롤업에 묶이게 되는 겁니다. 이거가 묶일 수 있는 걸 풀기 위해선 해당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는 다른 개체가 분명히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해당 데이터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자산을 다시 레이어 2 롤업에서 레이어 1으로 내릴 수 있게 되는 컨셉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레이어 2 롤업에서 발생한 데이터들을 어딘가 다 이제 오픈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푸느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밸리디티 롤업의 케이스는 요거는 밸리디티 롤업입니다. 이거를 레이어 2 롤업에서 발생한 그 스테이트들을 전부 다 그냥 이더리움에 저장하는 거예요. 단점은 비싸겠죠. 네. 비싸지만 확실합니다. 왜냐면 이더리움이 제일 시큐리티적으로 강하니까. 그러면 얘네가 딱 또 고민하는 바는 그러면 저장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를 또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스타크웨어에서 현재는 그 트랜지션 자체를 다 저장하지는 않고요. 해당 트랜지션으로 바뀐 상태값의 차이만 저장합니다. 이 차이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 스타크웨어뿐만 아니라 다른 누구든지 그 상태값을 계속 적용하면 최신 상태값을 복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크웨어가 갑자기 셧다운 당해도 제3자가 그 상태를 이더리움 상에 보관된 그 상태 차이 값들을 다시 다 재계산하면은 최신 상태 값이 나오게 해놨어요. 그러면은 스타크넷은 데이터를 전체를 다 이더리움 상에 저장하지 않아도 되니까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원래 추구했던 누구든지 그 상태 값을 복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그 목표는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밸리디티 롤업은 그런 컨셉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근데 여전히 비싸다라는 컨셉입니다. 왜? 그러니까 이더리움에 저장하니까 그래요. 되게 비싸죠. 그래서 나온 컨셉이 벨리디움 이런 거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데이터 어베일리빌리티 레이어에서 다들 아시는 셀레스티아 많이 아실 거고요. 폴리곤 어베일 아실 거고 아이겐 DA도 있고요. DA 솔루션들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보다는 사실 시큐리티는 약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큐리티가 엄청 강하지 않아도 되는 롤업 케이스에서는 비용을 아끼려면 이더리움이 아니고 이런 대체 데이터 어베일리빌리티 레이어를 활용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옵션을 좀 두는 거고요. 롤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네. 저희 사진을 왜 넣었는지 모르겠네. 걸리션 같은 케이스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밸리디티 롤업과 뭐였죠? 밸리디움 같은 케이스를 약간 또 하이브리드 시키지 않은 컨셉입니다. 요거는 네트워크에서 파악하기 나름인 거고 마지막으로는 EIP 4844라는 컨셉이 있습니다. 요거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롤업을 특화해서 나온 EIP거든요. 뭐냐면 옵티미스틱 롤업 같은 케이스에 발생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옵티미스틱 롤업은 레이어 2 롤업에서 발생한 모든 트랜지션들을 이더리움으로 내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가 필요한 기간은 딱 일주일이에요.
이상이 되면 일주일이 지난 데이터들은 무슨 의미냐면 이미 이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히 챌린지를 했고 챌린지가 없으니까 안전한 데이터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일주일 후에는 이 데이터를 버려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장해도 되지만 버려도 되는 거예요. EIP4844는 요 데이터 그러니까 일주일만 저장해도 되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옵티미즘이 트랜지션을 만들었을 때 EIP4844 기준으로 하나의 트랜지션을 만들게 되면 이 트랜지션에 포함된 데이터들, 즉 레이어 2에서 발생한 트랜지션들은 이더리움상에 평생 저장하지 않고요. 일주일 후면 버려도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비용을 훨씬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비용은 줄이고 시큐리티는 약하게 돼. 시큐리티는 좀 낮추고. 네, 그래서 굳이 다른 데이터 어벨레빌티 레이어를 쓰는 게 아니고 이더리움을 사용하되 그 목적에만 맞게 하는 게 EIP입니다. 이 업그레이드는 아마 뱅크샤딩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로 지금 불리고 있긴 한데 롤업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설립된 EIP입니다. 이런 컨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어벨레빌리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 어벨레빌리티 문제가 풀려야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롤업에 대한 뭐 약간 복구 케이스 뭐 그런 것도 있고 디센트럴라이즈에 또 당연히 연관되고요. 밸리디티 롤업, 밸리디움, 뭐 콜리션, 뭐 EIP4844 등으로 어떻게 하면 데이터 비용을 최소화시켜가지고 롤업에서 발생한 트랜지션 피를 최소화시키는지 계속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실까요? 데이터 어벨레빌리티 레이어. 네. 이더리움에다가 기상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트랜지션들을 그냥 제한하는 하나의 트랜지션의 타입을 이더리움 프로토콜 상에 제한한 거고요. 그래서 이 EIP가 적용이 되면 해당 트랜지션에 있는 그 데이터는 버려도 된다는. 네네네. 갑자기 뭐 컨펌된 게 이렇게 뭐 이렇게 사라지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요것만을 위한 트랜지션 이 컨셉.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여기 아마 마지막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이어 1과 레이어 2는 두 개는 다른 네트워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레이어 2를 사용하고 싶다고 하면 솔직히 거쳐야 되는 단계가 몇 단계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레이어 1에 예를 들어서 이더를 저장하고 있는데 레이어 2에 있는 유닛 수합에서 여러분들의 이더를 거래하고 싶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레이어 1,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이더를 레이어 2로 올려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레이어 1에 있는 그 아까 보셨던 뭐 팩트 레지스트리, 스타크넷 OS 같은 그 롤업과 관련된 스마트 컨트랙트한테 여러분들이 해당 그 뭐 스타크넷 예를 들어 스타크넷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알리는 케이스 스마트 컨트랙트 콜을 통해 가지고 알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더를 보내면 이더리움에 있는 그 스타크 OS라는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락하고요 잠그고 그리고 스타크넷에서 그러니까 락된 이더리움만큼 이제 일종의 민트를 해줍니다. 그런 컨셉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결국은 여기서 이슈는 뭐냐면 이더리움에서 발생하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결과값이 레이어 2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두 개는 전혀 다른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발생한 그런 여러분들 트랜지션의 결과값이 레이어 2로 안전하게 올라가야 돼요. 이게 안전하게 올라가야 돼요. 만약에 이게 갑자기 누군가가 전달 안 해버리면 여러분들의 자산은 영원히 묶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컨셉이 브릿지라는 컨셉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스타크넷에서는 보통 레이어 1, 레이어 2 메시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기 보시는 웜홀, 커넥스트 아니면 여기 홉, 뭐 그런 브릿지들이 대부분 이렇게 자산 이동 아니면 NFT 이동 뭐 그런 거에 대해 특화되어 있어요. 토큰 이동 특화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레이어 2, 아까 레이어 3 여러 가지 롤업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사실 자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무슨 아까 프루버 뭐 델리게이션 시키는 위임시키는 것도 마찬가지로 연산을 이렇게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뭐 퍼미션 같은 그런 것들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런 데이터 타입마다 건건이 브릿지를 만들 거냐라고 하는 이제 의문점이 생기는데 그래서 스타크웨어에서 접근하고 있는 이 레이어 1, 레이어 2의 컨셉은 그걸 약간 제너럴라이즈 시켰습니다. 뭐냐면 나는 이게 레이어 1에서 레이어 2로 올라가는 데이터가 뭔지는 나는 스타크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그냥 데이터만 올려줄게.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건 레이어 2의 스마트 컨트랙트나 뭐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그냥 데이터를 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정의는 그 데이터를 받는 그 레이어 2의 스마트 컨트랙트나 그런 쪽에서 알아서 해라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좀 서둘렀는데 첫 번째로 이제 스타크넷 그러니까 레이어 2 롤업에서 이더리움한테 그 특정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은 뭐 어렵진 않습니다. 네, 대충 이런 프로세스를 밟아서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스타크넷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렇게 짜면 되는 건데요. 간단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서 메시지 보낼 거에 이더리움으로 보낼 메시지를 이렇게 정의를 하면 돼요. 그냥 메시지 뭐 3개의 값이 있고 첫 번째 값은 레이어 1 유저의 뭐 월렛 어드레스 그리고 내가 보낼 자산은 얼마 그다음에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크릿 밸류까지 포함시켜서 send message to layer 1이라고 하는 그 스타크넷에 빌트인된 콜을 호출하게 되면 그 스타크넷이 알아서 처리해 주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게 되면 send message to L1이라는 콜을 쓰면 아까 보셨던 팩트 레지스트리 즉 레이어 1에서 그 스타크넷 프로프를 내렸을 때 검증하고 그 최신 상태를 킵하는 보관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하나 있었잖아요. 팩트 레지스트리 거기서 스타크넷에서 메시지가 하나 내려왔어라고 팩트를 저장해 놓습니다. 저장해 놓고 이거를 그 레이어 1에 이 메시지를 받아야 하는 주체한테 일종의 뭐 이렇게 핑을 날린다든지 그런 노티파이를 해주게 되는 거죠. 노티파이를 받은 스마트 컨트랙트나 개체가 그 팩트 레지스트를 쿼리해가지고 메시지를 가져가는 컨셉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해당 메시지들은 팩트 레지스트에 전달되는 그 프루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 내가 시퀀서가 블록을 만들었고 이 블록 안에 누군가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콜을 통해서 메시지를 넣었고 그 메시지가 블록 안에 들어가 있고 이 블록은 그 샤프라고 하는 프루버가 그 프루프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 메시지가 발생했다는 건 내가 영지식 증명으로 증명할 거야 라는 거를 이더리움 상의 그 팩트 레지스트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검증하고 기록해 두는 컨셉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나의 패스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뭐 여러 가지 설명인데 이 자료는 나중에 다 보내드릴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딜레이가 좀 있습니다. 아까 아시다시피 12시간마다 한 번씩 프루프를 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메시지 보내면 12시간 후에 도착하는 뭐 그런 케이스이긴 한데 이거는 지금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레이어 2에서 발생한 메시지는 안전하게 레이어 1으로 저장하는 이 경로가 잘 마련되어 있다.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걸 넣었습니다. 스타크넷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는 스타크넷에서 그러니까 이더리움에서 레이어 1에서 레이어 2로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보낼 거야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뭐 일반적으로는 요게 이제 레이어 1 스마트 컨트랙트거든요. 여기서 emit이라고 하는 게 메시지 이제 그 저거 하는 거 있잖아요. 밖으로 보내는 거. 요걸 통해서 그 스마트 컨트랙트 내에서 호출하게 되면 요 그 emit된 메시지를 스타크넷의 그 시퀀서나 아니면 거기 네트워크 오퍼레이터가 이걸 받아가지고 반영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건 상당히 좀 뭐 일반적인 거라. 그래서 이더리움이 그러니까 10개의 블록 컨퍼메이션 나면 실제로 이 해당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발생한 메시지는 스타크넷에서 캐치해가지고 실제로 스타크넷의 스테이트에 반영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타크넷에서 이더리움
그 유니스왑에 거래하고 싶다라고 이제 스타크 DS의 그 이더리움 상의 스마트 컨트랙트한테 그 이더리움을 락킹하면 그 락된 스마트 그 이더리움의 가치만큼의 이더리움이 10번째 블록 후에 스타크넷 그 네트워크에 여러분들의 그 월렛 어드레스에 민트되는 케이스. 그렇게 이제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식이 기본적이고 꽤 됩니다. 네, 왜 쿨한지는 네, 이건 나중에 그냥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러니까 롤럽이 다른 거에 비해서는 사실 스마트 컨트랙트보다는 제한이 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그 메시징 등을 통해 가지고 뭐 메이커나 아베 같은 케이스에서도 이미 많이 잘 활용하고 있다. 뭐 그런 컨셉을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게 아마 대체적으로 롤럽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스타크넷에서만 특화된 건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이런 프로세스들이 현재 레이어 2 롤업에서는 다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네. 어, 혹시 기대하시는 기능이 있으실까요? L2에서 내려오는 데이터들을 기록한다. 네네. 데이터를 단순히 저장을 하는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본다. 네. 이런 게 아니요. 그 저장만 하는 역할이고요. 레이어. 네네네.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이제 블록 안에 트랜지션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발생한 이벤트, 요거는 레이어 2 상에서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메시지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냥 저장을 시켜놔요. 저장을 시켜놔서 해당 블록을 프루프와 함께 그냥 레이어 1그 팩트 레지스터리에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들이 다 그냥 팩트 레지스터리에 저장이 되는 케이스. 요걸 가져가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이 메시지를 레이어 2에서 보낸 주체가 활용할 수 있게 뭐 레이어 1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짠다든지 뭐 그런 게 필요하긴 하겠죠. 다만 그 제가 아마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기능들이 스타크웨어에서 제공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좀 자료를 같이 올려놓겠습니다. 뭐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특성한 게 이제 부모님 자체에서 실제로 이제 뭐 연수하거나 한번 만들어버리는 그 생성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연수하거나 한번 이제 에런에다가 테레이션 내릴 때그 소프 이제 사이즈나 실제로 그 에런 컴퓨터에서 발생하는 그 가스 비용, 테레이션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궁금하고. 네, 저기 예. 네, 그거 저기 아시는 분이 있긴 한데 일단 제가 잘 모르는 정보고요.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제가 잘 모르고 그 계산하는 그러니까 그 프루프를 이더리움 상에서 검증하는 비용도 사실은 이게 트랜지션을 몇 개 담은지에 따라서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스타크 차이긴 한데 스나크 같은 컨셉은 프루프 사이즈가 일정해서 이 프루프를 검증하는 비용이 이더리움 상에서 검증하는 비용이 일정해요. 근데 스타크 같은 케이스는 그러니까 해당 프루프로 증명하고자 하는 트랜지션이 연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프루프가 조금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조금 달라서 그거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게 그 설명된 페이지가 있긴 하거든요. 제가 지금 기억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 데이터 사이즈가 L2에서 L1으로 내려오고 어느 정도 줄어들까? 어느 정도 줄어든다. 하시는 게 여러 개의 L1 네네.
실제로 L2에서 하는 전화 상황에 데이터 셀에서 이게 에러는 어떤 부분을 지금 네.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영식 그 밸리디티 롤업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밸리디티 롤업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생각해 보시면 좀 계산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해당 트랜지션이 잘 되었음을 검증하는 거는 딱 두 가지인가 세 가지거든요. 하나가 서명 잘 되었느냐, 두 번째가 밸런스가 충분한지, 세 번째는 까먹었고요. 넌스 값, 그런 걸 거예요. 근데 시그니처 검증이 잘 되었는지, 밸런스가 충분한지, 그 넌스 값이 제대로 되었는지는 이 연산이 잘 되었음을 영지식 증명으로 증명만 하면 관련된 데이터를 다 날릴 수 있습니다. 즉, 서명이 잘 되었다고 검증을 영지식 증명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이 프로프를 만들 수 있으면 서명 값을 날릴 수 있어요. 트랜지션에서. 그렇게 되면 남는 건 뭐냐? 단순한 코인 전송이라고 봤을 때 누가 누구한테 얼마나 보낼지만 남기고 나머지 트랜지션 데이터는 다 날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80% 이상 다 날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GK 밸리디티 롤업이 옵티미스틱 롤업보다는 그 스케일러빌리티로 얻을 수 있는 TPS가 훨씬 커요. 그 데이터가 확실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컨셉을 이해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너무 죄송스럽게도 쉬는 시간 없이 달려서 좀 죄송하고요. 네, 네, 네. 샤딩하고 상관없나요? 샤딩이요? 상관이 있죠. 네. 그러니까 되게 예술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샤딩은 어디에 상관이 있냐면 데이터 어베일리빌리티랑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샤딩을 혹시 기억하시는 거라면 옛날 샤딩은 뭐냐면 네트워크를 여러 개로 쪼개고 해당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트랜지션들에 대해서 실행하고 데이터를 보관하는 역할을 다 했었거든요. 샤딩에서.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크로스 샤딩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컨셉은 익스큐션은 그러니까 실행은 이더리움에서 하고 대신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를 위해서 데이터를 이, 이, 뭐, 데이터를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베일러블하게 만드는 컨셉에 샤딩이 이용됩니다. 네, 그래서 뭐냐면은 데이터를 배포해야 되는 데이터가 요만큼이라면 요걸 잘게 잘라가지고요. 쫙 뿌리면 샤딩 곳곳에서 요걸 가져다가 딱딱딱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그러니까 요것도 약간 수학적인데 그 데이터에서 몇 퍼센트 이상이 되면 요거는 전체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게 만드는 컨셉이 있거든요. 그런 컨셉에서 그 해당 데이터를 검증할 때 샤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EIP 4844에서 댕크 샤딩, 프로토 댕크 샤딩 이런 컨셉에 있어서 샤딩을 쓰이고요. 그 예전 컨셉 샤딩은 사실 버려진 상태입니다. 그게 되면 그래도 얘는 상관은 있지만 오히려 롤업 센트릭 이더리움을 위해서 샤딩이 쓰여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를 더 효율적으로 풀기 위해서 샤딩이라는 컨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보완을 해주면 네네네네. 그게 아니고서는 사실 예를 들어 스타크 대시 발생한 트랜지션들을 오픈했는데 이게 오픈했는지 안 했는지 누군가가 제3자가 파악하려면 그 전체 데이터가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전체 데이터를 특정한 개체가 다 파악하지 않고도 일부만으로 이게 전체 데이터를 다 퍼블리시 했음을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컨셉에서 샤딩이 있습니다. 그게 EIP4844랑 관련이 있어요. 네, 또 혹시 있을까요? 홍보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 옵티미스틱 L2 같은 경우는 그 실질적으로 이렇게 큰 증명을 하지 않고 바로바로 이제 한다고 했었으나 최종 컴펌까지 일주일이 실질적으로 걸린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상 S3, L4로의 스케일러빌리티는 좀 어려운다. 어떤 면에서 어렵다고 생각하실까요? 컴펌 하는데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죠. 그 위에도 L3가 올라가니까 L4가 올라가니까 네네. 그래서 그 타임라인에 네네. 그래서 그런 L3, L4, 물론 L4까지는 안 하겠지만 그런 컨셉에 있어서는 옵티미스틱 롤업이 어울리진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말 되려면 GK 롤업, 그러니까 밸리디티 롤업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컨셉 자체가 옵티미스틱 롤업은 L2 정도까지가 사실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이고 GK 롤업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말씀드렸던 그 일주일이라는 그거를 줄이는 뭐 연구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사실 일주일이라는 챌린지 기간을 둬야 되는 게 옵티미스틱 롤업의 단점이기 때문에 이거를 옵티미스틱 롤업 위에 옵티미스틱 롤업을 쌓는 거는 이거 어렵죠 사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L2 에런 그다음에 L2인데 L2 뭔가 연동하는 그런 그거는 아까 보셨던 그 브릿지의 대부분은 아니고 얘네 웜홀 커넥트 홉들이 대부분 레이어 2들 간의 브릿지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는 홉을 예를 들게요. 홉은 그러니까 롤업 A에서 롤업 B로 그 자산을 옮길 때 어떻게 하냐면요. 롤업 A랑 B에 이 홉이 다 그냥 자기 자산을 예치해 놓습니다. 그리고 롤업 A에서 만약에 그 롤업 B로 브릿지 하고 싶다라고 이제 사용자가 날리면 이 홉 A 가지고 있는 자산을 롤업 A에서 그냥 빌려줘요. 빌려주고 롤업 A에서는 그 자산을 홉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해서 그러니까 실제 자산이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뭐 대여라든지 뭐 그런 방식으로 우회해서 지원을 하는 케이스가 지금 대부분의 브릿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방식은 사실 이미 좀 프로덕트가 많이 나와 있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2가 혹시 지금 자산이동 보통인데 이제 대부분의 유케이스는 하겠지만 네. L2가 컨셉트 기능을 호출한다거나 이런 그런 거는 못 봤어요. 네. 그런 건 아직 못 봤고요. 네. 뭐 여러 가지 브릿지, 시큐리티 그런 해킹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다만 뭐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트 부르는 것도 사실은 뭐야 가능은 않겠는데 예를 들어서 스타크넷의 컨셉처럼 데이터를 옮기다는 컨셉이면 그 데이터에 그냥 펑션 콜을 하면은 컨셉처럼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럴 만한 유즈 케이스가 아직은 없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 유즈 케이스가 명확하다라고 하면은 안 될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아까 그 해킹을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이슈는 뭐냐면 롤업 A에서 트랜지션 그러니까 상태가 바뀌었음을 롤업 B에서 확신을 가지고 이걸 처리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롤업 B에서 롤업 A의 그 상태값이 바뀌었다는 걸 확실히 알기 위해선 영지식증을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3자가 껴서 할 수 있는데 이 제3자 역할에 있어서 속이는 케이스가 많아서 뭐 실제로 락킹되지 않은 자산이 갑자기 민트된다든지 그런 컨셉으로 시큐리티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브릿지는 그렇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혹시 이렇게 해서 스타크넷에 살짝 관심이 생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2번은 남긴 했거든요. 다음 시간은 스타크라는 그 영지식 증명이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약간 수학적인 얘기기는 하고요. 7번 마지막 시간은 카이로라는 언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스타크웨어에 실제로 좀 이렇게 개발해보고 싶고 또 기여를 하고 싶고 기여를 하는데 뭔가 펀드레이징 같은 것도 받아보고 싶다. 그런 기회를 한번 확보하고 싶다 하시면 지금 이 베이스캠프 미드업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같이 좀 빌딩도 해보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다음 주, 다다음 주에도 부디 볼 수 있길 바라며.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스타크넷 관심 있으시면 저기 그 친구 있는데 그 스타크넷 네, 혹시 그 스타크넷에서 그 개발자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인데 혹시 더 딥한 걸 여쭤보고 싶으시면 저 친구한테 물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